중세시대의 성은 귀족 권력의 상징 그 이상이었다. 포위된 자들과 굶주린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생명을 구하는 방어 메커니즘이었다. 돌, 나무, 진흙으로 만든 구조물들은 단순한 나무로 된 모트 앤 베일리, 요새에서 원형탑, 여러 겹의 성벽, 물이 찬 해자가 있는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물로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1세대 성들은 종종 가파른 언덕이나 강 위의 절벽에 세워져서 공격자가 자연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수비자들의 사격에 노출되어야 했다. 따라서 건설 장소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후기에는 성들이 무역로의 교차점이나 강의 도하점과 같은 전략적 지점에도 건설되어 요새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자 상품 흐름을 통제하는 곳이 되었다. 성들은 높은 성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통해 방어의 완성도에 도달했다. 공격자들이 공성추, 공성탑, 지하 굴착, 성문 방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수비자들은 교묘한 함정들을 개발했다. 깊은 해자, 이중성문, 굴절된 통로, 낙하격자, 구멍이 뚫린 발코니, 비밀 통로. 각 요소는 다층적 전략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 보통 공격자를 늦추고 사격에 노출시키거나 불리한 지형으로 들어가게 하여 이점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13세기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이미 그때 동시먼적 요새화가 나타났다. 성의 중심부 주위에 2중, 3중의 성벽과 해자고리가 있었다.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한 후 적을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종종 더욱 위협적인 장애물이었다. 우리의 여행은 성에서 첫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사를 결정지었던 15개의 숨겨진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해자에서 도개교와 어두운 성문을 거쳐 숲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까지 여행할 것이다. 우리는 방어가 단순한 물리적 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 기만, 인간의 공황 성향 활용에도 달려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 영상에서는 왜 함정들이 고안되었는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들의 유산이 오늘날의 보안 세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잠시 후 해자의 단순한 진흙조차 어떻게 군대를 파괴할 수 있었는지 밝혀낼 것이다. 성의 발전은 모트 앤 베일리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모트 모티라는 용어는 나무나 돌탑이 서 있던 인공 언덕을 의미하고 베일리 바이리는 경제 건물과 수공업이 있던 울타리 쳐진 마당을 의미한다. 이 베일리에는 대장간, 마구간, 부엌, 창고가 있었다. 공격자들이 성벽을 뚫고 들어오면 탁 트인 공간에서 탑과 성벽에서 파괴적인 사격을 받았다. 일부 성들은 여러 개의 내부 및 외부 베일리를 가지고 있었다. 위험 시에는 농민들, 가축, 몇 달 동안의 식량이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이는 성이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공동체이자 물류 기지였음을 보여주며 이는 방어 요소들에 반영되었다. 다음 발전 단계는 탑의 개선이었다. 가장 오래된 탑들은 각형이었는데 이는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은 내부 공간을 제공했지만 모서리가 지하 굴착과 직접 사격에 취약했다. 대응 해결책은 둥근 드럼 탑이 되었는데 그 곡선 벽은 발사체를 더 잘 반사했고 굴착할 수 있는 모서리가 없었다. 이 두 유형 사이의 절충간으로 말굽 홀셋쉐 또는 말굽형 탑이 생겨났다.
밖쪽으로는 더 나은 저항력을 위해 둥그렇고 성 안쪽으로는 평평한 벽을 가져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했다. 따라서 탑의 형태 선택은 편안함과 방어 사이의 균형에서 나왔다. 성의 중심에는 킵 또는 동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다. 최후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대한 석조 탑이었다. 킵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었고 자체 우물과 창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하실은 감옥이나 식량 저장 장소로 기능했다. 공격자들이 베일리에 침입하면 수비자들은 킵으로 후퇴하여 방어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 중심 요소는 외곽 성벽 없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성의 건축이 항상 안전, 편안함, 위신 사이의 절충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부분들은 구체적인 위협과 기술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났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함정도 고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함께 몇 달의 포위를 견뎌내야 하는 전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제 겉보기에 무해한 자연 요소들도 방어용으로 무장했던 첫 번째 함정으로 계속해보자.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해자를 탑이 비치는 고요한 물의 그림 같은 성벽으로 상상한다. 실제로 해자는 성벽에 감히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을 저지하기 위한 거친 장애물이었다. 해자는 마르거나 물로 차 있을 수 있었다. 초기 성체나 도시 요새화에서 알려진 마른 해자는 쌓아 올린 토르로 둘러싸인 깊은 진흙 굴착이었다. 그러나 해자를 물로 채우면 이 방어는 양날의 검이 되었다. 해자는 공성기계 사용을 어렵게 하고 수비자들이 공격자의 다리를 허물 수 있게 해주었다. 케어필리 성과 같은 경우에는 성이 두 개의 인공호수로 둘러싸여 다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섬으로 변했다. 가장 큰 신화는 해자가 항상 깊고 물로 가득 찼다는 생각이다. 고고학자들과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많은 해자들은 겨우 1미터의 진흙을 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날카로운 말뚝이나 숨겨진 철제 바늘이 박혀 있었다. 그런 진창지대로 뛰어든 공격자는 쉽게 미끄러져 넘어지고 갇혔으며 동시에 화살과 돌의 비가 쏟아졌다. 또한 해자는 개방된 하수구로 사용되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폐기물이 직접 물에 떨어져서 해자에 빠진 사람은 감염이나 중독의 위험이 있었다. 많은 수비자들은 진흙 속에 동물 가죽과 부드러운 식물을 숨겨서 단단한 바닥이라는 착각을 일으켰다. 해자에 들어간 침입자는 허리까지 진흙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해자는 다른 목적도 수행했다. 성벽 미끌기를 방해했는데 터널 작업자들의 작업은 물 아래나 무너지는 진흙 땅을 뚫고 나가야 할 때 극도로 어려웠다. 또한 심리적 요소도 추가했다. 포위자들이 쓰레기로 뒤덮인 젖은 진흙을 보자마자 사기가 떨어졌다. 수비자들은 종종 해자를 연못으로 활용하여 생계를 위한 물고기를 기르고 평화시에는 오리를 사냥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해자가 공기 조절 기능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무더운 날 성벽이 덜 달아올라 내부 기후가 더 견딜만 했다. 오늘날 해자가 장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모습은 역겹고 악취가 나며 숨겨진 함정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의도된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해자를 건너는 길을 찾는 것도 간단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다. 공격자가 해자를 극복하면 도개교나 회전교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개교의 메커니즘은 공학적으로 정교했다. 나무 플랫폼이 한쪽 끝은 성벽에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체인과 평형추로 들어올려졌다. 덕분에 순간적으로 다리를 들어올려 성문 앞에 추가 보호 방패를 만들 수 있었다. 할레크 성과 다른 곳에서는 후기에 회전교가 확산되었는데 이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끝부분이 통로 안의 구덩이로 내려갔다. 이 변형은 더 빨랐고 거대한 추가 필요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 수비자들은 말 그대로 다리를 쳐서 넘어뜨렸고 공격자들은 구덩이나 말뚝에 떨어졌다. 그러나 다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다. 많은 성들이 안전 쐐기와 제거 가능한 대들보가 있는 도개교를 설계했다. 일상 운영 시에는 견고한 대들보와 판자가 사용되었지만 위험할 때 수비자들은 일부 판자를 제거하여 함정을 만들 수 있었다. 공황 상태로 다리를 뛰어간 공격자들은 빈 공간에서 발견되어 물이나 말뚝에 직접 떨어졌다. 다른 속임수는 다리의 앞부분이 겉보기에는 견고하지만 내부가 가벼워진 것이었다. 무거운 공성추가 굴러 올라가자마자 딱 소리가 나고 다리가 무너졌다. 역사적 기록들은 더 교묘한 변형들도 묘사한다. 프랑스에는 4개의 평형추로 균형을 이룬 다리들이 있는 성들이 있어서 무거운 말이 서 있어도 들어올려질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반은 돌이고 반은 나무인 다리들이 나타난다. 공격자는 어느 부분이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소위 방어용 다리들이 있었다. 이는 반만 들어올려져 경사로를 만드는 도개교였다. 경사로의 공격자들은 아래로 미끄러져 성문에 부딪히거나 진흙 해자로 돌아갔다. 교묘함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랐다. 대륙의 일부 성들은 심지어 연속된 이중 도개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공통이었다. 다리들은 성으로의 접근로일 뿐만 아니라 공격자들의 기술과 용기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었다. 다리를 극복하고 성문에 도착한 후에도 공격자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또 다른 현혹적인 함정이 준비되어 있었다. 굴절된 통로들. 길고 구불구불한 입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다. 정문은 요새와의 가장 약한 지점이었다. 마차와 사람들에게 충분히 커야 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잠재적인 돌파구를 제공했다. 수비자들이 이를 강화하기 위해 앞에 바비칸을 건설했는데 이는 분리된 작은 요새나 공격자들을 죽음의 복도로 이끄는 터널이었다. 입구는 종종 L자나 S, 자 형태로 굽어져서 공성추가 속도를 낼 수 없었고 기병들은 말에서 내려야 했다. 이 굽은 입구는 특히 십자군성에서 발달했는데 좁고 구불구불한 복도가 공격하는 기병을 늦추고 긴 사다리의 사용을 방해했다. 바비칸은 단순한 복도 이상이었다. 그 벽들은 사격구와 살인구멍으로 가득 찼고 거기서 발사체의 비가 쏟아졌다. 미로를 연상시켰다. 공격자는 두 벽 사이에 갇혔고 벽들은 때로는 넓어지고 때로는 좁아져서 그들의 리듬을 방해했다. 월익에서는 침입자가 여러 작은 문을 통과해야 했다. 각각은 낙하격자로 다칠 수 있었고 공격자들의 전체 그룹이 갇혔다. 공격자들은 또한 다음 문이 성으로 이어지는지 막다른 복도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수비자들은 어느 길을 열지 선택할 수 있었고 침입자들을 확실한 죽음으로 보낼 수 있었다. 구분 입구의 심리적 영향은 매우 소중했다. 어둡고 좁고 구불구불한 공간은 답답하게 작용했고 보이지 않는 사격구에서 나오는 화살의 휘파람 소리는 공포를 배가시켰다. 공격자들은 서로 옆에 서서 지지할 수 없었고 각자 혼자 가야 했으며
쉬운 표적이 되었다. 시리아의 크라크 대 셰발리에 성포위에 대한 증언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굽은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방패와 공성추를 돌려야 했고, 바로 그 순간 수비자들이 뜨거운 모래와 돌을 쏟아부었다. 이 세부 사항은 건축적 장애물과 위에서의 공격의 조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복도 끝에서 낙하격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후퇴를 쥐덫으로 만들었다. 잠시 후 우리는 바로 이 격자로 이동할 것이다. 통로를 5초 만에 학살로 바꿀 수 있었던 낙하 포트컬리스로. 포트컬리스, 한국어로 낙하격자는 나무와 철로 만든 거대한 틀로 금속 막대로 보강되고 날카로운 끝으로 마감되었다.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 포르테 쿠리산테, 즉 미끄러지는 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격자는 돌에 파인 수직 홈에서 움직였다. 평화시에는 통로 위 틈새로 들어올려졌고 위기시에는 도르래와 추를 사용하여 내려졌다. 그 끝이 땅에 박혀서 문을 막고 공성추와 밑받치기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했다. 많은 성들이 포트컬리스를 2개 또는 심지어 3개까지 가지고 있었다. 공격자들이 첫 번째를 통과하면 수비자들은 빠르게 다음 것을 내리고 그 다음 첫 번째도 내려서 침입자들이 좁은 공간에 갇혔다. 이 구간은 또한 살인 구멍이 있는 천장 아래에 있었다. 수비자들이 돌을 떨어뜨리고 물을 붓거나 뜨거운 모래를 뿌렸다. 어딘가에는 날카로운 말뚝이 있는 들보덧도 떨어져서 적을 인간 고슴도치로 만들었다. 이 전술은 포트컬리스가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수비대의 조정이 필요한 정교한 함정의 일부였음을 보여주었다. 포트컬리스는 또한 상인과 방문자들을 통제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수비자들은 격자를 통해 누가 오는지 보고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도 메시지를 받거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 때로는 통제 과정의 첫 번째 채로 작용했다. 여행자들에게는 격자가 한 명씩 끼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들어올려졌고 더 큰 마차들은 기다려야 했다. 포위의 공황 상태에서 격자는 추위 급작스러운 방출로 내려졌다. 일부 포트컬리스는 너무 무거워서 떨어진 후 끝이 돌 깊숙이 박혀서 공격이 끝날 때까지 격자를 들어올릴 수 없었다는 기록이 있다. 포트컬리스에는 수비대의 빠른 출격을 위한 작은 연문이 있을 수 있었고 일부 성들은 추가로 수평 슬라이딩 격자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벽에서 밀어나와 자군 병사들을 위해 문을 열 수 있게 하면서 공격자들은 격자 사이에 갇혀 있게 했다. 건축학적 관점에서 포트컬리스는 걸작이었다. 그 무게로 조작할 수 있도록 정확히 균형을 잡아야 했고 의도하지 않은 낙하를 방지하는 안전 메커니즘이 있어야 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공격자들이 격자 사이에 갇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공포 중 하나였다. 살인 구멍들, murder holes. 영어에서 수비자들이 통로나 문이 천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치명적인 짐을 떨어뜨리고 부었던 구멍들을 이렇게 부른다. 프랑스어 용어 무에트리에르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그 목적을 정확히 표현한다. 구멍들은 종종 작고 둥그렇지만 그들의 힘은 축적된 에너지에 있었다. 두 포트컬리스 사이에 갇힌 공간으로 돌들이 떨어지고 끓는 물, 뜨거운 모래, 석회 또는 심지어 타는 석탄 양동이가 쏟아졌다. 황금 갑옷을 입은 공격자들은 방어할 수 없었다. 뜨거운 액체가 갑옷의 틈새로
스며들어 화상을 입혔다. 석회화 모래는 투구 아래로 들어가 실명을 일으켰다. 전사들이 좁은 공간에서 밀려들었고 공황이 확산되어 방어의 효과를 높였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수비자들이 실제로 끓는 기름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한다. 현대 연구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기름은 비쌌고 포위 중에 끓는 부엌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훨씬 더 흔한 것은 뜨거운 물, 모래, 돌, 그리고 심지어 썩은 고기나 타르였다. 이런 물질들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똑같이 효과적이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비자들은 공격자들을 사기 저하시키고 감염을 퍼뜨리기 위해 죽은 동물이나 인간의 시체도 던졌다. 살인 구멍들은 문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종종 성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어지는 성복도의 천장에도 위치했다. 수비자들은 침입자들이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방어 기동에 이를 활용했다. 이 구멍들은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다. 천장이 매끄러워 보일 수 있었지만 치명적인 발사체의 비가 내릴 때까지 그랬다. 살인 구멍의 사용은 완벽한 조정이 필요했다. 수비대는 돌 비축량을 준비하고 공격자들의 주의를 언제 적절한 구역으로 끌어들일지 알아야 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들의 가까운 친척인 마치콜레이션을 살펴볼 것이다. 이 영상에서는 구멍이 있는 이 석조 발코니들이 왜 밖과 안에서 다르고 방어 요소가 어떻게 중세 건축의 장식적 상징이 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마치콜레이션은 바닥에 구멍이 있는 벽에서 돌출된 작은 발코니처럼 보인다. 임시나무 호딩을 대체하기 위해 생겨났고 처음에는 수비자들이 벽 기부에서 타는 불에 물을 부을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나무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 이름은 아마도 프랑스어 마치에 부수다와 콜, 목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즉, 목 부수는 것이었다. 화재 확산이 주요 문제가 되자 수비자들은 불 근원에 직접 물을 가져다 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물을 붓고 나중에는 돌, 화살, 심지어 시체도 던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돌출 발코니를 세웠다. 건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치콜레이션은 돌로 건설되기 시작했고 벽이나 탑의 영구적인 부분이 되었다. 천장에 파인 살인 구멍과 달리 마치콜레이션은 벽에서 돌출된다. 성벽 위에 서 있는 수비자들은 구멍을 통해 아래 공격자들에게 어떤 발사체든 던지거나 부을 수 있었다. 건축업자들은 취약한 지점 위에 마치콜레이션을 배치했다. 문 위, 탑 모서리나 지하 굴착의 취약한 곳에. 이로써 명백히 보이는 경고 신호가 되었다. 위에서 구멍이 있는 석조 발코니가 튀어나와 있을 때 감히 공성추를 설치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흥미로운 현상은 가짜 마치콜레이션이다. 중세 후기와 근세 초기에는 포위 기술이 덜 일반적이었지만 성소유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주지가 인상적으로 보이기를 원했다. 따라서 많은 성에서 마치콜레이션 모습의 장식이 나타났지만 이는 순전히 장식적이었고 구멍이 없었다. 이런 가짜 마치콜레이션은 방어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건물의 전투적인 외관을 부여했다. 비슷한 트렌드를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디즈니랜드 같은 성복 제품과 테마파크는 미적 효과를 위해 마치콜레이션과 유사한 돌출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실제 마치콜레이션은 발코니, 사격구, 소화의 기능을 결합한 치명적인 장치였다. 잠시 후에는 더 작지만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발코니인 브레테쉬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돌출부들은 종종 화장실과 혼동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을 수행했다. 브레테쉬, 체코어로 브라티치 또는 브라티체는 작은 방을 연상시키는 벽에서 돌출된 석조 또는 목조 콘솔이었다. 폐기물이 밖으로 떨어지는 가더로브와 달리 브라티치는 방어용 바닥에 구멍이 있었다. 보통 문 바로 위나 다른 취약한 지점에 위치하여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적에게 돌, 뜨거운 물이나 모래를 던지는 데 사용되었다. 덕분에 수비자들은 성벽 위로 몸을 기울일 필요 없이 입구를 보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 작은 돌출부의 벽으로 보호받았다. 첫눈에 브라티치는 화장실과 비슷해 보였지만 그리 깊지 않았고 안뜰 쪽으로 더 넓은 창이 있었다. 일부 성들은 옆에 작은 사격구가 있는 브레테쉬를 가지고 있어서 수비자들이 옆과 아래로 화살을 쏠 수 있었다. 브레테쉬는 나무로 빠르게 지어져 불에 견디도록 젖은 동물 가죽으로 덮을 수 있었거나 건축업자들이 탑이나 문이 영구적인 부분으로 돌로 건설할 수 있었다. 포위의 경우 브라티치는 종종 포트컬리스와 결합되었다. 공격자들이 갇혀 있는 동안 수비자들은 브레테쉬에서 발사체를 떨어뜨리고 살인 구멍에서 뜨거운 액체를 부었다. 고고학적 조사에서 일부 브라티치가 가더롭으로 잘못 인식되었다. 이는 그들의 위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증명한다. 적은 그것이 약한 지점인 화장실인지 방어 거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었다. 브레테쉬는 또한 수직 방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준다. 공격자가 벽에 접근할 때마다 수평 사격뿐만 아니라 위에서의 타격도 두려워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다음 부분에서 또 다른 유형의 방어인 호딩이라고 불리는 임시 목조 구조물과 만날 것인데 이는 위험할 때 빠르게 세워졌다. 호딩, 즉 방어 회랑은 성벽의 외부면에 부착된 임시 목조 갤러리로 수비자들이 바로 아래로 사격하고 발사체를 던질 수 있게 해주었다. 풋록 홀스라고 불리는 구멍들을 통해 부착되었는데 이는 나무 들보가 삽입되는 벽의 구멍들이었다. 이런 임시 구조물들은 사격 범위를 확대했고 특히 발사체를 수직으로 아래 공격자들에게 던질 수 있게 해주었는데 돌출부 없이는 불가능했다. 많은 호딩들은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젖은 동물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 호딩은 초기 석조성에서부터 나타났지만 항상 임시적이었다. 평화 시에는 해체되어 조립식 부품으로 보관되었다. 목재는 빠르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석조로 콘솔과 구멍들을 벽에 만들어 나중에 나무 회랑을 영구적인 마치콜레이션으로 교체할 수 있게 했다. 일부 호딩에는 지붕이 있어서 수비자들을 화살로부터 보호하고 잘 덮인 장소에서 바닥 구멍을 통해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쏠 수 있도록 했다. 흥미롭게도 고고학자들은 많은 유적에서 호딩의 목과 콘솔을 발견했지만 구조물 자체는 보존되지 않았다. 케어필리 성에서는 예를 들어 재건된 호딩 부분이 보존되어 방문자들이 이 거점이 얼마나 비좁으면서도 위협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호딩은 전쟁 시에는 치명적인 갤러리로 변했지만 평화 시에는 사라져서 성이 더 문명적으로 보이게 하는 임시 구조물의 아름다운 예이다. 잠시 후 수비자들이 벽 자체에 대한 공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발사체를 공격자들에게 다시 반사시키기 위해 무엇을 고안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첫눈에 일부 성벽 기부의 경사진 받침대는
주목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이는 탈루스라고 하는데 글라시스 또는 베터라고도 불리며 기초를 넓히고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경사진 벽 부분이다. 이 요소의 기능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경사 때문에 사다리와 공성탑의 성공적인 사용을 방해하는데 그들의 갱플랭크가 벽에 제대로 닿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 굴착에 대한 구조를 강화한다. 경사면이 충격의 에너지를 더 넓은 기초로 분산시켜 붕괴를 방지한다. 탈루스의 또 다른 속임수는 떨어지는 돌을 반사하는 능력이다. 마치콜레이션에서 던져진 돌이 경사진 벽에서 옆으로 튕겨 벽 옆에 서 있는 공격자들을 타격한다. 이 혁신은 중세 후기 요새, 특히 포위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십자군성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인도에서는 이슬람 건축의 영향으로 대포 사격에 대한 보호 역할도 하는 극도로 높은 탈루스가 나타난다. 화기와 대포의 등장으로 탈루스는 종종 흙과 돌로 채워져 발사체의 힘을 흡수했다. 경사진 기초의 개념은 오늘날에도 일부 방어 구조물과 댐에서 사용된다. 이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원리이다. 똑바로 설 수 없는 것은 기대어야 한다. 잠시 후 수비자들이 수평 공격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체코어로 사격구라고 부르는 벽의 좁은 구멍들은 성벽과 수비대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격구 또는 화살 틈새는 수비자들이 밖으로 쏠 수 있지만 밖에서는 사수를 맞히기 어렵게 하는 벽의 좁은 수직 틈이다. 단순한 수직 사격구는 벽의 내부면에 엠브레슈어라고 불리는 확장이 있어서 사수가 활을 옆으로 움직여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십자형 사격구로 이어졌다. 이들은 수평과 수직 개구부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석궁과 활 모두에서 사격이 가능했다. 수평 구멍은 화살을 수평으로 발사하는 석궁의 조준을 개선했고 수직 부분은 궁수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일부 성에서는 사격구가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확장되어 벽 기부에 대한 시야를 개선했다. 다른 곳에서는 수비자들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흉벽과 사격구 사이를 뛰어다닐 수 있도록 성벽과 결합되었다. 사격구의 내부면에는 종종 사수가 쉬고 조준할 수 있는 벤치가 있어서 사격의 안정성을 높였다. 많은 사격구들이 비대칭으로 설계되었다. 투시공의 한쪽은 다가오는 적들을 더 잘 쏠 수 있도록 더 넓었고 다른 쪽은 밖에서 화살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좁혔다. 사격구의 발전은 화약의 도래와 함께 계속되었다. 중세 후기에 좁은 틈새들이 총포라고 불리는 더 큰 구멍으로 개조되어 휴대용 화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 구멍들은 종종 총신을 위한 원형 구멍과 조준을 위한 작은 삼각형 투시공을 가지고 있었다. 웨일스의 카렉 캐넌성에서는 원래 사격구 중 하나가 원시적인 권총 시스템이 들어가도록 개조되었다. 건축적 발전에서 우리는 사격구가 단순한 미적 장식이 아니라 무기 기술과 함께 발전하며 여전히 사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적응 가능한 요소임을 볼 수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사격구를 이어받아 권력의 상징이자 방어였던 성벽의 톱니형 마감인 크레넬레이션 자체를 살펴볼 것이다. 성벽의 톱니 모양 꼭대기인 크레넬레이션 또는 크레넬레이션이 있는 흉벽은 중세 건축의 아이콘이다. 견고한 부분을 멀론이라 하고 틈을 크레넬이라 한다. 전투 실전에서 멀론은 엄폐를 제공했고 크레넬은 사격 공간을 제공했다. 수비자들은 교대로 숨고
틈에서 나타나 지속적인 사격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최소화했다. 일부 언론은 두께 안에 사격구가 뚫려 있어서 사수가 벽 밖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고도 쏠 수 있었다. 크레넬레이션은 사회적 차원도 가지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성주는 크레넬레이션 건설을 위해 특별한 왕실 허가인 크레넬레이트 라이센스가 필요했다. 이 문서는 신뢰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충성스러운 귀족들만이 자신의 집을 성처럼 보이도록 톱니를 내게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크레넬레이션이 장식적이 된 상황이 생겼다. 빅토리아 시대의 부르주아 주택들이 실제 방어 기능 없이 크레넬레이션으로 장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세기와 13세기에 크레넬레이션은 방어의 핵심 구성 요소였으며 특히 셰민드 롱드라고 불리는 덮인 성벽과 결합될 때 그랬다. 이 덮인 통로는 크레넬레이션 뒤에 위치하여 병사들이 화살로부터 안전하게 벽을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다. 크레넬레이션 뒤에는 종종 살인 발코니가 있었다. 수비자들이 바로 아래로 발사체를 떨어뜨리는 작은 목조 또는 석조 돌출부였다. 크레넬레이션과 결합하여 수평과 수직 방어를 모두 보장하는 전체를 형성했다. 일부 성에서는 멀론이 가문의 문장을 상징하는 장식적인 모양으로 조각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멀론 사이의 주변을 감시하는 경비대가 있는 작은 탑 바티잔이 세워졌다. 크레넬레이션은 실용적인 요소가 어떻게 미적 상징이 되었는지의 예이다. 그 톱니 모양 프로필은 오늘날에도 도시의 로고와 문장을 장식한다. 이제 성벽 내부를 들여다보겠는데 거기에는 자신만의 교활한 논리를 가진 나선 계단이 돌고 있다. 나선 계단은 중세 로맨스의 구현체이지만 그 형태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은 올라갈 때 거의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유는 수비자의 이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고 위로 올라가는 공격자는 오른손에 검을 내벽 쪽에 들고 있어야 했는데 거기서는 검을 휘두를 공간이 거의 없었다. 위에 서 있는 수비자는 오른손을 계단의 바깥쪽에 두고 있어서 타격할 공간이 더 많았고 따라서 공격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 이 간단한 건축적 조치가 누가 살아남을지 결정할 수 있었다. 계단은 종종 불균등한 계단을 가지고 있었다. 낮은 계단과 높은 계단이 번갈아 가면서 그 리듬을 모르는 침입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느려지게 했다. 성의 거주자들은 당연히 리듬을 알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었다. 일부 성에는 위험의 순간에 열려서 침입자를 지하실로 보내는 비밀 접이식 계단이 있었다. 또 다른 변형은 프랑스의 샤토 드 샹보르에서 알려진 이중 나선이었는데 두 나선이 서로 감싸고 돌아서 한 나선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른 나선의 사람들과 결코 만나지 않는다. 이 구조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으로 여겨지며 중세와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미학을 전술성과 결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선 계단의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건물에서는 185개의 계단이 있고 전망대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트라야누스 기둥의 계단이 보존되어 있다. 중세 동안 나선 계단은 유럽 성뿐만 아니라 교회와 대성당에서도 확산되었다. 공간을 절약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수비자들은 계단을 심리적으로도 활용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공격자는 방향 감각을 잃고 취약함을 느꼈다. 그리고 거기에 미끄러운 돌과 위에서 부을 수 있는 뜨거운 물을 더하면
나선 계단은 치명적인 함정이 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성의 가장 어두운 구석인 우블리에트라고 알려진 빛과 희망이 없는 수갱을 살펴볼 것이다. 우블리에트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오우블리에, 즉 있다에서 유래한다. 이 함정은 명백한 방어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과 공포의 도구였다. 우블리에트는 위에서만 접근 가능한 수직 수갱이었다. 수갱에는 불편한 인물, 인질 또는 배신자들이 내려졌고 그들 위에 뚜껑이 닫혔다. 어떤 경우에는 수갱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었고, 다른 경우에는 확장된 종 모양을 가지고 즉석 감옥 역할을 했다. 죄수들은 종종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음식이나 물에 대한 접근 없이 절망에 굴복할 때까지 서 있었다. 우블리에트는 전통적인 던전과 달랐다. 던전이 감방이 있는 수평 공간이었던 반면 우블리에트는 수직이었고 돌봄이라는 의미에서 장기 숙박용이 아니라 오히려 망각용이었다. 일부 성에서는 우블리에트가 소유자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귀중한 문서를 위한 금고로도 사용되었다. 아일랜드의 고고학자들은 침입자가 떨어질 때 뚫리도록 가시와 말뚝으로 가득 찬 우블리에트를 발견했다. 19세기 낭만 문학에서 이 수갱들은 주인공의 고난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종종 더 실용적이었다. 우블리에트는 주로 단기 억류나 협박에 사용되었다.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우블리에트는 권력 시스템의 일부였다. 엘리트들은 이 수갱으로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음모를 저지했다.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일상적인 편의에 사용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숨기고 있던 장치인 성의 화장실을 살펴볼 것이다. 중세 성의 일상생활에서 가드로브라고 불리는 화장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벽에서 돌출된 작은 움푹 들어간 곳이나 작은 방이었다. 그들의 폐기물은 아래로 떨어져 해자나 경사면으로 갔다. 웨일스의 챕스토우 같은 일부 성에서는 폐기물이 직접 강으로 가서 물살이 그것을 가져갔다. 영국의 페버릴 성 같은 다른 건물에서는 화장실 수갱이 마른 바위를 향했기 때문에 오염된 물질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디자인은 물의 이용 가능성과 지형에 따라 달랐다. 중세 화장실들은 종종 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웨일스의 코이티 성에는 3층의 화장실이 있었고 그 폐기물은 하나의 구덩이에 모였다. 도버 같은 큰 성에는 전실, 대연회장 모서리, 사적인 방에 화장실이 있어서 성주가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일부 화장실 수갱에는 바람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석조 지지대가 있었다. 1204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피소드에 따르면 프랑스 병사들이 화장실 수갱을 기어 올라가 영국 성인 샤토 가이아르에 침입하여 안에서 문을 열었다. 이 사건 후 화장실들은 격자로 요새화되고 벽돌로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화장실 수갱은 또한 위생적 위험을 나타냈다. 해자들은 그 때문에 오물웅덩이로 변했다. 그 안에 떨어지는 폐기물이 질병을 퍼뜨리고 공격자들을 물리쳤다. 동시에 폐기물은 비료로 활용되었다. 주변의 농민들은 서비스와 교환으로 구덩이를 청소하고 배설물을 밭에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화장실은 다기능이었다. 필수적인 위생 요소, 방어의 약점, 비료 저장고, 때로는 침투를 위한 교묘한 길. 우리의 마지막 요점에서는 비밀길이라는 주제를 이어받아 출격과 탈출을 가능하게 했던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문인 포스트업 문을 소개할 것이다. 포스트업 문은 성의 기본 벽이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겨진 작은 문이었다.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다. 거주자들이 주문을 열지 않고 밭, 항구 또는 우물로 나갔다. 포위시에는 전략적 중요성을 얻었다. 셀리포트, 즉 출격 장소가 되었다. 수비대가 여기서 뛰어나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포위자들을 공격하고 주 입구를 드러내지 않고 빠르게 철수했다. 셀리라는 단어는 라틴어 사리레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뛰다를 의미하며 수비자들의 급작스러운 출격을 나타낸다. 일부 셀리포트는 단순했고 다른 것들은 완전한 터널 시스템을 형성했다. 요크셔의 나레스보로 성은 법정에서 시작하여 니드강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를 가지고 있다. 이 터널을 통해 수비자들은 비밀리에 성을 떠나 물을 얻거나 주변에서 지원군을 데려올 수 있었다. 포스턴문들은 많은 도시 성벽에서도 발견되었다. 거주자들의 탈출로나 성으로 공급품이 들어오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아함이 핵심이었다. 공격자들이 문을 발견하면 활용할 수 있었지만 준비된 경비가 기다리는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했다. 어떤 경우에는 포스턴 문들이 정치적 음모에도 사용되었다. 그중 일부가 성주가 눈에 띄지 않게 연인을 방문하거나 동맹자들과 비밀리에 협상하기 위해 직접 도시로 이어졌다는 일화들이 있다. 프랑스의 샤토 당부아지에서는 왕이 궁정의 주목 없이 유명한 예술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러나르도 다 빈치의 집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포스턴문이 단순한 군사적 요소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어떤 경우든 함정과 동시에 기회를 나타냈다. 공격자는 문이 취약한지 아니면 그 뒤에 준비된 부대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숨겨진 함정을 찾아가는 여행은 중세성 건축의 매혹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었다. 우리가 탐험한 15개의 함정 각각은 공학, 심리적 전술, 문화적 상징성의 결합을 나타낸다. 해자는 개방된 하수구이자 동시에 연못이 되었고 도개교는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무너지는 복잡한 시소로 기능했다. 구분 입구는 공격자들을 늦추고 분할하도록 강요했고 낙하격자와 살인구멍은 그들을 쥐덫으로 만들었다. 마치콜레이션과 브레테쉬는 방어를 3차원으로 이동시켰다. 수비자들이 위에서 공격자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호딩, 탈루스, 사격구나 크레넬레이션은 벽의 기울기나 구멍의 모양까지도 방어 전략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선 계단과 우블리에트는 성의 내부조차 함정으로 가득했음을 증명하고 화장실이나 비밀문은 일상적인 필요가 어떻게 방어와 연결되었는지 보여준다. 이런 오래된 속임수들은 방어 기술의 발전이 지속적인 과정임을 상기시켜 준다. 현대은행 금고는 성들이 여러 격자, 사격구, 포스턴문을 가졌듯이 여러 보안층, 카메라 시스템, 비밀 출구를 가지고 있다. 정보학에서는 심층 방어가 사용된다. 여러 방화벽과 탐지 시스템층, 이는 동심원적 성벽의 디지털 버전이다. 탈루스의 개념은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사진 기초를 가진 현대댐에서 찾아볼 수 있고 사격구는 현대 벙커의 작은 투시공에 반영된다. 중세 건축업자들의 교묘함은 또한 윤리적 측면을 상기시켜준다. 많은 함정들이 잔혹했지만 빈번한 전쟁 시대에는 수비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오늘날 폐허를 걸을 때 어두운 바비칸에서 격자 사이에 갇히거나 공격자들을 향해 화살이 겨눠진 탑에 서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물들은 단순한 석조 기념물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창의성의 교과서이다. 우리의 설명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역사를 더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었기를 바란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미래의 과거 탐험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모험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